네, 이제 첫 시간 말미에 잠깐 언급했었던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6개의 용어들, 하나하나의 그 개념과 특징들, 그리고 그 6개 용어 상호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6개의 용어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유기적 연관 관계에서 정점에 서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하고 있는 중개업입니다. 일단 강의를 들으실 때는 교재 조문을 보시고요. 조문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뒤에 쭉 제가 기본서에 집필하면서 설명한 부분들을 강의 끝나시고 살펴보시면서 설명과 보충해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2조 3호를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요. 중개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25페이지 2조 3호 보시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으로 무엇이 중개업인지를 천명하고 있죠. 그 한 문장을 분설해 보면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중개요. 중개를 네 번째 어떻게?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설해 보면 이 네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될 때 공인중개사법은 그 행위가 중개업이었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요건이라는 말은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네 가지 요구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그 행위가 비로소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건 중에 키워드는 아무래도 중개일 것입니다. 결국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받고 업으로까지 행했을 때 이제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자는 일단은 중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는 6개의 용어 중에서도 제일 먼저 1호에서 중개부터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조 1호를 이제 보실까요? 1호.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중개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설해 보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출발합니다. 근데 그 중개 대상물이 막연한 중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3조에서 그 범위를 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3조에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말은 이미 2조 1호에서 언급, 예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민법 시간에 법정이라는 표현 많이 들으실 건데요.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그 뜻입니다. 법정, 지상권, 법정, 대리인, 이 법정이라는 말은 법이 정했다 그 말이고요. 지금 2조를 통해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3조가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법으로 정할 것이다 그 말하는 거죠. 2조 1호 계속 조문 보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그러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이라고 했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요? 알선을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것이 중개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면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 중개와 중개업의 관계는요. 중개는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특정한 행위가 중개 행위로 평가되기는 하나 그 행위가 중개업은 아닐 수는 있는 겁니다. 중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보수받지 않았다면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중개 행위일 뿐이지 중개업은 아닌 거죠. 그러나 중개와 중개업의 관계를 보면 어떤 행위가 중개업이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 행위가 중개 행위가 아닐 수는 없는 거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 4가지 중에 중개 행위는 당연히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개가 무엇이고 중개업이 무엇인지를 입법자가 이렇게 용어의 정의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첫 시간에 배우신 지식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은 원래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다고 했고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당시 이 법은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되었었는데 중개업의 허가제가 1999년 7차 개정을 통해 지금의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등록제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2021년 지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우리가 일컬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거든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특정 행위자에게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 판단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려면 어떤 자가 말이에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자를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라고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적법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를 입법하기 전에 먼저 중개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2조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면, 그래서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는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행위를 한 그 자가 무등록 상태에 있었다면 그 자는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금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답하셨으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법 2조 4호를 보십니다. 2조 4호 25페이지 2조 4호를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오네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반가운 표현이 나오네요. 예,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2조 4호를 통해 용어의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뭐라고요? 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답니다. 이제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호칭할 것이고, 등록을 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록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면 뭐가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등록을 한 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록이라는 단원에 가서 등록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별도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만, 이미 용어의 정의상으로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등록을 한 자 그랬어요. 한 자. 여기서 등록은 궁극적으로 대인적인 처분인지 대물적인 처분인지를 알 수 있죠. 등록은 대인적인 처분이라는 겁니다. 등록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죠. 물건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죠.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객체가 물건인데, 등록은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그 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죠. 우리와 같은 사람 말입니다. 눈, 코, 입, 팔다리가 있고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 호흡을 하고 혈액이 도는 하나하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도 있지만, 법에서는요, 어떤 단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른바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은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어요. 지금 법에서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을 것이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필요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등록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이 구기득권을 인정해서 그냥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자가 있습니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다고요? 왜 이런 개념이 현행법에도 인정될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데, 역시 첫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의 지식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당시 함께 도입된 제도가 공인중개사 제도였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 시간에 들으신 얘기예요. 그런데 1983년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이 1984년 시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번도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85년 1회, 86년 2회, 87년 3회, 88년 4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치르고 나서 89년에 가서야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중개업의 허가는 이제부터는 공인중개사에게만 내주겠다라고 이 법이 1차 개정이 되었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89년 1차 개정을 하면서 비로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의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개정되었다는 것은 89년 1차 개정안이 시행된 90년 전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허가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아니면 아예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기도 전부터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신고하고 복덕방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겠죠.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구기득권은 지금도 인정되고 있고, 이분들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부칙의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공식적으로 현행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공식적 호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행법에는 근거가 부칙에 있어서 그분들을 일컬어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겁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부칙제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구별해 보면요, 크게 양분한다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양분되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다는 거죠. 이미 제 설명을 들으시는 과정에서 이미 이해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구기득권이 인정된 것에 불과하니 지금 와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한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세 가지 종별 중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되거나 저것이 되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시 또 공부할 거지만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은요,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하게 되거든요. 미리 한번 들어보시면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긍정문으로 바꾸면 법인과 개인 중에서는 오직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우리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니까 우리 같은 개인으로서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2호는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2호 조문 25페이지에서 보시면 25페이지 2조 2호 보시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뭐를? 자격이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발음도 비슷하죠? 표현 비슷하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백하게 의미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호칭할 때는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를 호칭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이 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조합해서 표현을 하면 이미 각각의 용어의 정의가 있으니 조합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뭐요? 등록까지 한 자를 일컬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중에는 그냥 공인중개사이기만 한 자도 있어요. 자격만 취득하고 있는 자도 있다고요. 우리가 장롱면허 그러잖아요. 근데 또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여 현업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는 또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에게 고용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칭하고 공인중개사법 2조 5호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2조 5호 보실까요? 다시 25페이지. 2조 5호.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네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 무슨 말이 나와요? 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어떻게 한답니까?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민법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고용계약 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자, 소속공인중개사가 피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 용어로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직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자가 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개사무소 방문해 보면 뭐 실장님, 과장님, 부장님이라고 불리우는 직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속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은 2조 마지막 용어의 정의 6호에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조 6호 보시면 2조 6호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먼저 무슨 말이 나옵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어떤 업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 5호가 정의하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와 2조 6호가 정의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양자는 용어의 정의상으로도 이동점이 발견되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양자의 차이점을 보니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업무 수행은커녕 보조도 어떤 보조만?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저 두 사람은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점 같죠.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무 보조하는 자라는 점도 같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요,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때로는 이 법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항도 입법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 이 법은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2조에 고용인에 대한 별도의 용어의 정의는 없다 하더라도 고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고용인인 겁니다. 그런데 고용인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고용인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고용인도 있어 자격증 있는 고용인을 일컬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고용인을 일컬어 중개보조원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6개의 용어가 어느덧 펼쳐졌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다시 나열해 보면 2조 1호 중개, 2조 2호 공인중개사, 2조 3호 중개업, 2조 4호 개업공인중개사, 2조 5호와 6호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6개의 용어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심층 분석해야 되는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중개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행위가 중개행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가 되기 위한 3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 중개대상물은 막연한 중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이 법이 정할 것인데 3조에서 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3조에서 우리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공부하실 건데요.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을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니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 알선 가능한 또 다른 무엇인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알선 가능한 그 밖의 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또 매년 시험 문제 지문거리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1, 2월 과정은 아직 민법의 기본 이론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초학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펼쳐서 설명만 드릴 것입니다. 정확한 개념은 이제 3, 4월 가면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통해 살펴볼 때 설명드릴 건데요. 그 매매교환 임대차 외에도 알선 가능한 그 밖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자가 특정한 물건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결국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하는 3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소유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권리인 겁니다. 그 소유권을 구성하는 3가지의 권능 중에 사용 권능이나 수익 권능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라고 해서 사용의 용, 수익의 익자를 붙여 용익물권이라 호칭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들은 그것이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그 용익권의 설정이든 이전이든 관계없이 모든 용익물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권능 중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 이것을 담보물권이라고 하거든요. 민법상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물권 중에는요, 설정이든 이전이든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업공인중개사에 알선이 개입될 수 있는 담보물권은 오직 저당권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저당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은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판례의 해석 등은 심화과정 가서 제가 풀어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저당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기는 하나 등기 능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판례는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전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담보채권과 함께 목적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유치권의 이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담보물권인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담보제도이긴 하나 질권은 민법상 동산담보제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하는 중개대상물인 부동산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담보 가등기라든가 또는 환매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 외에도 이러한 권리들의 득실 변경을 알선을 하는 것이 중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알선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해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해요. 그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들을 통칭하여 공인중개사법이 거래 당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래 당사자들이 그러한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를 이 법이 알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알선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중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알선 행위가 중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개업은 그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행하였어야 비로소 그 행위가 이제 중개업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에서 청약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요 다른 사람을 이제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뢰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의뢰를 한 사람이니까요. 의뢰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뢰인 중에는 매도를 의뢰한 의뢰인도 있겠죠. 임대를 의뢰한 의뢰인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의뢰인들은 중개대상물의 어떤 권리를 넘기려고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이런 의뢰인들을 이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이런 의뢰인들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어쨌든 의뢰인이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입니다. 받고라고 표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받았어야 그 행위가 장차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지, 받기로 했거나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아직은 그 행위가 중개업이었다고 판단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았어야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이러한 중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업으로까지 행하였어야 비로소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입법자는 중개업이 무엇인지를 입법 해석하면서 그 중개업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중개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정의를 했지만, 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2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입법자가 입법 해석하지 않았다면,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른 법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업으로 행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건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행위를 업으로 행했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업으로 행했다라고 판단하려면 그 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를 영업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자는 그 행위를 업으로 행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목적은 영업을 목적으로 행했을 때 그 행위가 업으로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규모, 동기, 양태, 의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 통념에 맞게, 거래관념에 맞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2조 3호 조문만으로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용어의 정의와 판례를 연결해 일단 여기까지만 펼쳐봐도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이전, 담보가등기, 환매권 등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개업이다라고 펼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행위가 중개업이 되려면 일단은 그 행위가 중개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가 중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중개대상물은 막연한 중개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이 아니라 그 범위가 3조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조에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3조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3조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실 겁니다.